여야 3당 원내대표가 비빔냉면과 물냉면을 먹으며 화합의 정치, 시원한 정치를 다짐했지만 말 그대로 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내일 언론사 보도편집국장과 오찬 간담회를 갖는 등 적극적인 소통 행보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진곤 경희대 교원교수, 김미연 아넷서치 소장,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이종훈 평론가 모셨습니다. 네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근혜 대통령 내일 방송 보도 편집국장 오찬 간담회를 갖습니다. 2013년 4월 이후 3년 만의 일인데 당시 2013년 4월 오찬 간담회 박근혜 대통령의 이야기 잠시 들어볼까요? 예, 신뢰를 얻으면서 소통해 나가는데 그 용기와 힘이 돼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또 그 앞으로 새 정부가 그 일을 잘해 나갈 수 있도록 그 건강한 비판과 또 조언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언론이야말로 우리 국민과 또 그 정부와 국회를 이렇게 잘 이어주는 그런 그 소통의 그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정부 정책이라든가 또 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도 그 공감대,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아주 큰 그 영향을 갖고 있는 것이 또 언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또 책임과 역할이 큰데, 박근혜 대통령 이게 지난 2013년 4월 24일이었으니까 바로 이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데 이지 교수님, 이 간담회에서 건강한 비판과 조언을 많이 부탁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일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할까 예상하십니까? 그동안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는 처음 시작할 때니까 이제 희망이 부풀어 있을 때고 또 이 언론과도 앞으로 기대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죠. 근데 지금은 사실 그동안 한 3년 동안 혹독하게 시련을 당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박 대통령도 이 언론에 대해서도 상당히 약간은 불신을 좀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예. 섭섭함. 네. 그다음에 언론이 과연 정말 현실을 제대로 보도하느냐, 아니면 좀 제 정부에 대해서 굳이 자꾸 이 정부에게 좀 정부 쪽을 좀 비판하는 쪽에 비판한 것 아니냐. 그런 쪽으로 간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 그동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많이 지적받았던 게 소통 부재. 특히 이제 언론과도 보면 기자회견 같은 거는 거의 안 하다시피 하고 말이죠. 이런 것 때문에. 그다음에 사실은 이 국장단하고 이 모임도 3년 만에 이제 두 번째 아닙니까? 네. 이러니까 그동안 얼마나 소통이 좀 잘 안 됐는가 하는 건 이제 드러나는데, 아마 이번에 관심은요, 그때는 희망에 찬 그런 이야기를 서로 나눌 수 있었는 덕담만 하면 되는 자리인데 이번에는 아니에요. 그 언론사 이 국장단도 가면요, 대통령한테 묻고 싶은 것, 궁금한 것, 또 주문할 것, 이런 것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걸 뭐하러 갑니까? 밥 한 그릇 얻어먹으러 갑니까? 그다음에 대통령도 이제는 뭐냐면 이번 총선에 국민들이 제일 알고 싶어하는 게 뭐예요? 이번 총선에 대한 대통령의 어떤 그 생각이에요. 이것을 이번 총선 결과를 대통령이 어떻게 보는지, 앞으로 국정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앞으로 입법부 행정부 간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해요. 그러니까 이번 이 모임에서는 좀 허심탄회한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국민들도 앞으로 향후 전망이 가능한 그런 이제 정치가 되도록 좀 해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덕담만 해댈 계제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데 우리 이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없는 것보다는 어찌됐건 이렇게 이제 소통에 나서는 것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총선 끝나고 나서 사실은 메시지가 좀 약하긴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국회하고 협력하겠다 이런 이제 소통지향적 메시지가 나온 것도 저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그런데 이번 이 기자 간담회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좀 형식에 치우친 게 아닌가. 형식에 치우쳤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좀 진솔하게 언론하고 좀 더 소통을 하려면 저거보다는 조금 더 소규모 그룹으로 이렇게 해서 점심 식사라든가 저녁 식사를 이렇게 몇 차례에 거쳐서 나눠서 가지면서 조금 더 진솔하게 얘기를 듣고 언론에도 좀 자기의 어떤 애로라든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나. 술까지는 함께 안 드시더라도 그런 생각은 좀 들고요. 네. 그래서 이번 그 회동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제 대국민 메시지를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가 사실은 더 관심사가 돼버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원활하게 이렇게 친밀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이제 얘기를 할까가 할 사실은 것인가. 가장 이제 중요한 그런 대목이 될 것 같고 역시 그런 쪽에 좀 방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형식보다는 사실은 제가 그 동안에도 몇 차례 언론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역시 그 대국민 담화를 한번 좀 내놓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네, 한마디로 만시지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를 때이고 그리고 위기가 기회다. 그래서 뭐 언론인을 만난다는 것도 국민을 만난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귀를 넓게 열고 많은 얘기 들었으면 좋겠고요. 다만 그냥 민심을 듣는다고 제스처로 끝나지 않으려면 박근혜 대통령 이번 총선 민심을 어떻게 수용하고 즉 정책적 면에서 중산층 서민을 위한 정책의 전환 그리고 의회를 대결의 대상인과 배제의 대상이 아니라 협력과 대화의 대상, 상생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그런 국정 운영의 스타일에 대한 변화 이런 것에 대한 보따리를 좀 내놓으셔야지 아마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국장들도 언론사 네. 편집국장님들도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께 가감없이 그런 의사를 전달하는 자리가 되지 않겠나.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자칫 또 의회가 여소야대니까 의회를 경시하고 직접적으로 국민들하고 소통하겠다고 하는 또 다른 의회 경시로 나가서는 곤란하고 이거 아까 이종훈 우리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자세를 가지고 네.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해 듣고 이것을 여소야대 의회를 존중한다는 의회 대화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삼기를 바란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사실 관심은 이제 인적 쇄신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이번 간담회 때 나올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보따리를 내놓고 내가 총선에 대한 민의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렇게 국정을 운영해 보고 싶다라는 보따리를 내놔야지 거기에 대한 언론인들 국장들께서 가감 없는 의견을 전달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정책 전환에 대한 이야기하고 인적 쇄신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 소장님, 사실 언론 지면에 총선 직후에 예를 들어서 지금 지난번에 새누리당 고문단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친박계 정리해야 된다 이런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이야기도 좀 나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총체적으로 의견을 말씀을 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내일 가시는 분들이 한 50여 명 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친밀하게 아주 긴 대화, 깊이 있는 대화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다만 내일은 대통령께서 이게 4.13 총선에 대한 민의에 대한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지금 말씀을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 방문이 내일 오찬이 이란 방문 전이거든요. 네네. 그 이란 방문을 지금 가시는데 저는 뭐 박근혜 대통령이 이란 방문 여기에 상당히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성과물을 지금 내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도 내일 아마 이 총선에서 이렇게 실패한 거에 대해서는 아마 대통령께서는 진단은 경제가 힘들다. 그래서 아마 이 민심은 어떻게든지 경제를 좀 활성화시켜서 좀 국민들 좀 더 편안한 삶을 해달라고 하는 걸로 좀 이해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예. 그런 관점에서 본인이 조금 달라지는 모습, 그러니까 소통 행보도 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시면서 한편 경제 활성화 법안에 대해서 좀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언론이 또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달라는 좀 그런 말씀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그것을 또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언론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청와대가 좀 더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결국은 싶습니다. 정치 쪽은 좀 정치 양은 좀 줄이고 경제 행보로 좀 그렇죠. 집중을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인데 이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친박계 청산 요구가 목소리가 높지 않습니까? 예. 얘기 좀 나올까요? 아마 그 이야기는 내일 나오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건 여당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이냐 그런 문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 대통령이 한마디 해버리면 거의 일파만파 또 이제 해가지고 부풀어 올라가지고 될 테니까 그런 말은 내일 나오기가 어렵겠지만은요. 그다음에 아까 지적했지만 뭐 46개 상가 뭐 그렇게 네네, 된다고 그렇습니다. 중앙 예. 언론사. 한 시간 그러니까 반 동안 한다는 거기서 거죠. 어떤 뭐 질문 답변이라든지 뭐 어떤 제안이라든지 이게 나오기는 어렵지만은 그러나 저 중에서 대표 몇 사람이 국민의 이런 뜻이 있다는 걸 제대로 전달하고 대통령도 좀 진솔하게 네. 이번에 총선에 대해서 소감을 이야기하고 앞으로 정책 운영 방안을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이 정당을 그렇게 뭐 구체적으로 친박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앞으로 여당이 국민의 그 요구에 부응해 가도록 하는데 저도 뭐 자신도 저 역할을 좀 뭐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거 적어도 이런 선언적인 의미의 말씀은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는 30%대를 지금 턱걸이라고 있어요. 이 평론가님, 이런 여론
박근혜 대통령 우천 간담회 좀 어떤 뭐 좀 터닝 포인트, 좀 전환점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부 여론조사는 사실은 30% 밑으로 이미, 지금 나오는 네.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콘크리트 지지층이 지금 상당히 붕괴되고 있는 조짐이 지난 총선 과정에서도 사실은 상당수 나왔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결정적으로는 대구 경북 지역의 그렇습니다.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지역에서 일단 상당히 민심 위반 현상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데다가 지금 그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차기 유력한 여권 야권의 대권 주자까지 다 지금 이번에 총선에 당선이 되다 보니 더욱더 이제 눈길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자, 그렇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애정,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부가 어찌됐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길 원하는 마음은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예. 대구 경북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사실은 국민 일반들도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뭐 사실은 불행한 대통령이 되거나 또 이 정부가 불행한 정부가 되는 것은 국가 전체적으로도 지금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그걸 바라지는 않는다. 다만 이제 이번 총선 메시지, 국민들의 메시지는 분명한 거 아니겠어요? 좀 더 소통지향적으로 가라. 예. 야당하고 좀 적극적으로 좀 머리 맞대고 좀 이렇게 협조적으로 해서 일을 좀 잘 풀어봐라. 그게 지금 지금 국민들의 메시지라고 본다면 그것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좀 더 적극적인 그런 그 신호들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 다가가는 모습들을.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그런 적극적인 행동들이 아직까지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지금 청와대 정무라인 같은 경우에는 정리를 해야 된다. 청와대 그 참모진은 좀 개편하는 게 좋겠다라는 요구가 계속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일절 아직까지 반응이 없는 것. 이것은 약간 조금 우려가 되는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대통령의 지지도가 29%에서 31%까지 나오는 거는 그 충격적인 거고,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못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50% 가까이 불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마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TK 지역에서는 처음이지 않을까. 심각한 정권의 위기이고 레임덕의 시작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에 반면에 야당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엔 여소야대 국면에서 전국 주도권을 가져간과 동시에 정책적인 주도권, 원래 여당의 프리미엄인, 정부 여당의 프리미엄인 정책 주도권도 구조조정을 먼저 제안함으로써 정책과 정치 모든 면에 끌고 가고 있는데, 예. 제가 보기엔 대통령께서 이런 지지도를 반전하기 위해서는 탈당을 해서 거국내각을 구성해서 소당적인 민생에 대한 협력을 얻는다던가 그런 전향적 조치를 하지 않고서는 이것이 그 일시적인 선거 패배라든가 공천의 잘못에 대한 지지도 하락이 아니라 경기 불황, 장기적인 그 민생에 대한 그 실망에 대한 이탈이기 때문에 보다도 근본적인 구조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의 추세로 갈 수 그렇습니다.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대통령께서는 좀 더 이것에 대해서 단순하게 제스처 차원에서 민심을 수용한다든가 언론사의 간부들 만난다는 걸 그칠 게 아니라 정책과 인적 쇄신을 전향적으로 쇄신하는 그런 타겟책을 내지 않고서는 이 지지율이 반등하기 상당히 어렵지 않겠냐라고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여론이라는 거는 가변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뭐 추세적으로 볼 때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그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할 수 있는 30% 선이 네. 무너진 거는 맞아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무너진 그 배경을 본다면 그 TK에서 지지율이 50% 이하로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미 충분히 이 왜 민심이 돌아섰는가에 대해서 뭐 소통, 불통에 관한 문제라든가 전 본인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왜 이렇게 빨리 행동하지 않느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뭔가 이란 방문, 예. 이란 방문에 상당히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올인을 하고 있다는 그런 무게중심이 느낌이 상당히 가 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란 방문 이후에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상당히 많은 변화된 모습을 저는 내놓을 거라고 지금 네.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대안이 없는다는 거죠. 대안이 없는데 뭔가 이란에서 가서 방문 이후에 뭔가 이란 시장이 넓어진다든가 우리가 그쪽에서 제2의 중동 붐을 일으킬 수 있다는 뭔가 확신이 든다면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이란 방문 이후에 뭔가 달라진 모습을 적극적으로 국민한테 네. 보여줄 거고, 그렇다면 국민들도 어느 정도 하답을 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이란 방문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은 좀 소폭으로 오를 수도 있다. 상승하기 때문에 이 내려가는 이 추세는 이번 주로 끝날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사실 이제 이란 방문 이후가 되면 이제 새누리당의 지도부가 구성이 완료가 되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내일 당선인 워크숍하고 5월 3일 날 원내대표 선출이 좀 관건인데 이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이 이 중심이 완전히 빠진 것 같이 우왕좌왕하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당 체제를 정비하는 게 이게 급선무인데 예. 사실은 지금 이걸 주도할 그 주도 세력조차가 마땅치 않거든요. 누가 주도할 것이냐. 당을 이끌고 갈 현실적인 세력이 없는 이것 자체가 그런데 지금 이제 그나마 살아있는 게 이제 대표단은 살아있죠. 근데 아마 저기서 이제 이끌어 가야 될 텐데 중요한 것은 차기
차기 이제 이 새누리당을 이끌어갈 지도 체제를 구성은 어차피 이제 당선자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20대 국회의원이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니까. 근데 거기서 과연 누가 주도적으로 내일 그 회의를 누가 주도할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까지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예. 어쨌건 딴 거는 몰라도 적어도 이 패배 의식은 벗어나야 되고 그러자면 빨리 이 구성해야 되니까 원내 대표에 대해서 원내 대표를 누구를 해야 된다는 정도까지는 아마 내일 결정이 나야 되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과연 앞으로 새누리당을 이끌어갈 그다음에 정부하고 관계해서 당을 대표할 당 대표를 예. 어떻게 뽑느냐, 누구를 뽑느냐. 그러니까 외부에서 모시고 오느냐, 내부에서 하느냐. 근데 저는 내부에서 하면 동력이 역시 떨어진 그 동력을 더 올릴 수는 없고 결국은 외부 쪽에다 쪽으로 기대를 와야 해야 되는 되는 것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지금 원내대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있는데 추대를 할 것이냐 경선을 할 것이냐조차도 아직 조금 당내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뭐 그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를 따로 분리해서 하는 것이 번잡스럽기 때문에 원내대표를 뽑으면 원내대표가 당연히 최고위원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겸임하는 게 어떻겠냐고 기능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뭐 그건 총선 패배에 대한 민의를 잘 모르는 것 같다. 즉시 그 비대위원장이라고 하는 것을 친박 비박이 아닌 그 좀 개파의 이해관계가 좀 먼 사람으로 좀 잠시 세워놓고 소나기는 좀 피해보겠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당권을 통해서 대권 장악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미봉책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원내대표는 오히려 경륜이 있는 여소야대 국면들 이해하고 충분히 대화 가능한 사람 지도가 필요하겠고 비상대책위원회 그야말로 총선 패배에 대한 민의를 수렴하는 차원에서 혁신과 반성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상징적인 인물이 국민들에게 악소리가 날 정도로 새누리당이 정신 차렸다. 그런 정도의 상징적 인물들을 그 반성의 정치적인 인물로 내세우는 것이 좋지 않나. 그래서 분리해서 좀 대응하는 게 타당하리라고 봅니다. 원내대표는 정말 말 그대로 원내를 대표하는 사람은 구성하고 네, 그렇습니다. 비대위원장은 정말 비상하게 대처할 사람을 뽑자라 그런 말씀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못 깬 거 아닙니까? 첫 단추가 잘못됐다. 예, 그러니까 총선 직후에 그 원유철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을 겸임하도록 시킨 것이 이게 가장 결정적인 패착 아니었나요? 그럼 지금부터라도 이걸 이제 정상화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저는 여전히 투트랙 전략으로 가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비대위 체제와 그러니까 중앙당 그리고 이제 바깥에 있는 그 원외 정당을 이제 그 관리하고 혁신하는 그 트랙하고 예. 그리고 원내 정당으로 가는 그 또 다른 트랙하고는 별개로 좀 분리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원내 대표 같은 경우는 이번에 굉장히 좀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과의 협상력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대목이고 본인들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면 그냥 출마 선언 하시라고 저는 좀 권하고 싶어요. 용기 있게 출마하셔야지 왜 이렇게 전부 다들 눈치만 보고 있습니까? 출마하신 다음에 본인이 비전을 제시하시면 되는 거 아니세요? 그런데 여기서 사실은 가능하면 친박계들은 이 선으로 빠져주는 것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그거는 굳이 뭐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자기 자신들이 다 알 겁니다 아마. 뒤로 이 선으로 빠져주고 일단은 비주류 원내대표, 비주류 중에서 정치력이 있고 친박계 입장에서도 상대적으로 거부감이 적은 그런 인물이 있잖아요. 예. 그런 인물로 일단은 이제 원내대표, 원내 중심을 세우고 그다음에 비대위 같은 경우에는 역시 그 원외에서 조금 그 당에 대해서 제대로 수술도 할 수 있고 가장 핵심적으로는 지금 김종인 대표 체제에 대해서 김종인 대표하고 직접적으로 맞설 수 있는 정도의 체급이 되는 인물이 지금 와야 얘기 되는 나오는 거죠. 분들이 김항식 전 국무총리, 김능한 전 대법원장, 조순영 대표, 임명진 고문, 뭐 하나갑 전 대표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제 여러분들이 거명이 되는데 네네네. 제가 뭐 어떤 분이 좋다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김종인 대표하고 상응해서 어찌됐건 그 체급이 맞으려면 겨룰 수 이번 있는. 같은 경우에는 경제 전문가여야 할 거다. 경제 전문가 중에서 상당히 중량급이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당에 대한 혁신 의지 같은 게 굉장히 강하신 분. 그런 분이 물론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분을 일단 영입을 해서 네. 그 비대위 체제는 가져가고 네. 사실은 총선 과정에서도 당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들이 그대로 다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공천 과정에서의 그 공천 제도도 얼마나 그 허약한지 여실히 네. 드러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 체제를 완전히 좀 개편하는
그런 작업을 이제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그냥 현실적으로 보자면 새누리당이 지금 권력 지형이 비박에서 친박으로 좀 이동을 한 상태에서 네. 친박 보고 원내대표도 하지 말고 당대표도 하지 말고 비대위도 하지 말고 앞구도 하지 말고 이선으로 후퇴했으라 그러면 또 그분들이 너무 또 제가 봤을 때는 또 가혹하다고 좀 보여지고 그러려면 당의 균형이 끝내는 지난번에 총선 결과도 본다면은 이 당내 균형이 친박 비박 간의 그 균형감이 안 맞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보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쨌든 균형을 좀 맞춰라. 친박 비박 간에 좀 균형을 좀 맞출 필요도 있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원내대표는 네. 뭐 지금 거론되신 분들이 많아요. 뭐 그분들은 뭐 김정은 의원도 있고 나경원 뭐 유기준 정진석 의원. 이런 분이 여러 많은데 네네. 저는 그렇다면은 뭐 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정진석 의원이 어떻게 했냐 생각이 좀 듭니다. 충남 출신에 그리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 대권 후보들이 지금 이번 총선에서 다 추락했기 때문에 마땅한 인물이 없는데 지금 대안으로 지금 뜨고 있는 사람이 반기문 총장이에요. 어쨌든 반기문 총장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 결과에서 어쨌든 문재인 전 대표와 겨누렸을 때 어느 정도 상당히 어느 정도 지지세를 좀 확보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어느 정도 뭐 전진석 네. 의원도 괜찮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러면서 정책위 의장은 청와대와 관계도 있으니까 경제 전문가 의원으로 예를 들자면 뭐 TK에서 한다든가 뭐 삼선 의원들 많잖아요. 또 경제 전문가로 한다면 저는 어느 정도 좀 조합이 맞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비대위 체제를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문제가 남는데 저는 지금 비대위장을 모셔와서 뭐 김종인 대표와 뭐 거늘 수 있는 경제 전문가로 데리고 오는 거는 저는 조금 늦게 해도 되지 않느냐. 지금 이 시점에서는 당을 좀 추스리고 보수를 좀 혁신할 수 있는 사람. 보수를 혁신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결국은 이번 선거에서 왜 졌냐면은 젊은 보수들이 떠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떠나간 그 가출한 보수들을 다시 물러 들어올 수 있는 당의 선명성, 보수에 나갈 길이 뭐냐, 이 정체성을 네.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모셔오는 게 저는 비대위원장이 할 일이 아니냐. 그 다음에는 네. 대선을 맞이해 갖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제 전문가가 오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저는 보수는 생각합니다. 잘 가출을 하지 않는데 가출한 보수를 모실 분을 필요하다. 저는 원내대표는 오히려 대통령과도 소통해야 되고 정부 그리고 여당과 야당과도 두루두루 소통할 수 있는 중진들 중에서 개파 색깔이 옅은 뭐 지금 나오는 나경원, 이주영, 유기준, 정진석 뭐 아무라도 좋을 것 같고요. 잘 하실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비대위원장인데 네. 비대위원장 원내대표가 분리해서 정치적 인물로 즉 새누리당의 가장 큰 문제는 진실한 사람들 배신의 정치 심판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권력에도 휘둘린다. 독립성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즉 대통령에게 바른 말을 하고 쓴소리 할 수 있는 사람, 대통령과 거리가 먼 사람. 저는 뭐 이를테면 임명진 목사라든가 아니면 재선에 오신환 의원 이런 아주 소장파가 나와서 우리 당 이대로는 안 됩니다라고 해서 대통령에게 분명하게 그 당무에 대해서 개입하지 말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신선하게 다가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오히려 있습니다. 초재선에 아주 강한 인물이 나와야 된다 그런 말씀인데 이 교수님 지금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이게 대선 판을 좀 바꿔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 외부 전문가를 당 대표로 영입할 수 있도록 좀 제도를 정비하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무래도 반기문 사무총장을 염두에 둔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근데 서양호 소장이 말씀하신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는 될 수 네. 있는데 지금 사실은 충격을 준 건 좋은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당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이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초재선 의원들은 충격은 충분히 줄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당을 이끌어 나갈 때는 상당히 난관에 봉착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역시 정치적 경륜이 있는 분을 모셔와야 되는데 저는 비대위는 비대위니까 비대위가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비대위 체제는 사실 가능하면 빨리 끝내는 게 좋고 이제 정상 체제로 들어가는데 네. 정상 체제에 들어가서 당을 강력한 리더십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그 인물을 누구를 할 것이냐 이거 아까 우리 아닙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당내 구심점이 보이지 않는데 예. 반기문 대망론과 맞물려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랬을 때 물론 지금도 당에서 굳이 사실 이번에 워낙 충격이 커서 그랬지. 이를테면 오세훈 전 시장이라든지 김문수 전 지사라든지 자기의 뭐 유력 주자라고 생각됐던 분들이 낙선되니까 무슨 이야기 나오냐, 새누리당에 차기 주자가 없다 이런 이야기 나오지만 있긴 있어요. 김무성 대표도 조금 있어 기력 회복하면 될 거고 오세훈 의원도 전 시장도 네. 기력 회복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은 어쨌든 12월 31일까지잖아요. 그 안에는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국제연합의 사무총장이 그러면 저는 외부 인사를 위해서
당헌은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가지고 당에서 데리고오되 다만 문제는 참 밖에서 데리고오되 다만 문제는 뭐냐? 아까 저 이종훈 박사 말씀도 일리가 있긴 있지만은 경제 전문가 왜냐하면 김종훈 지금 대표하고 참 김종인 대표하고 맞서도록 한다는 그런 취지는 있지만 지금 새누리당은요 경제 전문가보다 더 절박한 것이 뭐냐면 당의 구심력 확보, 네. 그다음에 청와대와의 관계, 그다음에 또 야당 지금 머리가 엄청 커진 야당과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라도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데 그러자면 무엇보다 네. 정치력이 있는 분이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경륜이 있고 네. 정치적 경험이 많고 또 정치적으로 상당한 식견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그런 분을 모셔오는 것이 오히려 급선무다. 새누리당으로서는 더 타겟책이 되지 않을까. 새누리당 총선 과정에 강봉균 전 장관을 영입하기도 했었는데 난 모습이 잘 안 보이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저는 왜 아까 그런 집 나간 보수들을 다시 불러들일 수 있는 보수의 가치를 다시 재정립할 수 있는 사람이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거 결과에 대한 게 이제 선관에서 조만간 발표가 될 텐데요. 그 결과를 봐야 되지만 지금 아마도 이번에 그 새누리당이 참패한 그 배경을 보면 그 서울 경기에 거주하는 40대 후반과 50대 초반의 주부 그리고 자영업에 종사하시면서 월 소득은 뭐 300에서 400만 원 정도 되시는 분들이 대량 지금 이탈한 걸 저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 관점에 봤을 때 이분들한테 지금 왜 이탈을 했냐면은 이분들한테 지금 보수의 가치에 지금 문제가 생겼다고 보여지는 게 왜냐하면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경제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상당히 힘들어졌잖아요. 그리고 또 더불어서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보수가 하나의 애국 보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어떤 젊은 보수들한테 산 보수의 가치에 대한 혼돈을 주셨다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보수가 나아갈 길, 새로운 보수가 나아갈 길 어떤 선명성 그리고 어떤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오셔갖고 한 번의 보수의 가치를 재정립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당 대표는 그러니까 당내 인사에도 관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비대위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어요? 비대위가 이제 혁신 역할을 하고 그걸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당이 돌아가도록 만들면 되는 거고. 그래서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비대위원장은 역시 이번 같은 경우에 외부 인사였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 이야기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총선 이후 처음으로 광주를 방문을 했습니다. 김종인 대표의 이야기 잠시 들어볼까요? 이번에 총선 결과를 보면은 원내제 일당이 됐으니까 일단은 집권 정당으로 갈 수 있는 터전을 잡았다고 봐요. 이제 그 다음에 일은 내년 뭐 대선까지 다음에 이제 지도부들이 어떻게 하느냐는 그 지도부의 몫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광주의 더불어민주당의 기반을 다시 잡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시민들의 얘기도 하고 김종인 대표 오늘 광주에 가서 5.18 민주미에서 희망의 수권 정당을 만들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다음 정부 대선까지는 다음 지도부들이 어떻게 하는지 지도부의 몫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앞으로? 뭐 본인이 이제 비대위 역할에 충실하고 합의 추대나 이런 거 내가 말한 적도 없고 내가 당대표 경선에 나갈 생각이 없다라는 점을 그렇게 우회적으로 분명히 말씀하신 건데 이번에 김종인과 문재인 두 분의 마치 갈등과 같이 보이는 것들은 제가 보기엔 엄밀한 의미에서 문재인과 김종인과의 갈등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 김종인 대표의 갈등으로 보는 게 정확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원래는 민주화운동 세력과 그리고 호남 세력이 양대 주축인데 호남 세력들은 아시다시피 국민의당으로 이탈하지 않았습니까? 남아있는 게 이제 민주화운동 세력이 주축이고 거기에 테크노크라트 전문가라든가 외부 관료들이 영입돼 있는 사람들이 일부 결합돼 있는 상태인데 예. 이분들이 그동안 보였던 김종인의 외연 확대라든가 경제 민주화의 공헌 인정하지만 권위주의가 독선적인 리더십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 제기를 해서 당내에서의 의견들을 조합하지도 못할 뿐더러 외부 지지자들 나아가서는 국보의 전략 때문에 호남에서도 상당히 반발감이 있다는 삼중고를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해서 김종인을 모셔온 그 문재인 대표가 이 문제 결자해제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그 문제 때문에 만난 건 아니고 비례대표 당선 이후에 총선을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에 두 분이 식사하시다가 전당대회 얘기가 나왔는데 어찌됐든 결자의 의미에서 예. 당의 여론을 전달하는 것들 그래서 이전 투구의 장에 나가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당대표를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인 거고 김종인 대표는 추대든 합의든 뭐 나는 할 생각이 없다고 한 얘기는 시켜주면 했을 텐데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의견이 결국은 충돌한 지점이 네. 그동안의 더불어민주당의 기존 세력들과 김종인 대표의 갈등이고 그것을 해결한 사람이 문재인 대표가 나섰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기수님 사실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향후 진로
김종인 대표 체제가 어떻게 되느냐, 전당대회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아마 하나 가늠자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마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 문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주류 세력들. 이를테면 주류 세력이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라 할 수 있는데 김종인 대표 체제를 추대하는 형식으로 해서 그걸 지속시켜 나갈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다만 헤어질 때 어떻게 모양 좋게 헤어지냐 여기에 신경을 쓰는 것 같지 김종인 대표를 계속 모시겠다는 건 아닌데 김종인 대표는 지금 뭐냐면 광주 호남 쪽을 오히려 그 김종인 대표는 자신의 지지 기반으로 삼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고 삼을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거기서 빠져 있는 그런 광주 호남에서 김종인 대표가 거기서 만약에 지지 기반을 확보한다면 예. 또 그 생각은 다 다르거든요. 뭐냐면 김종인 대표는 자신이 해가지고 승리를 이끌었다 생각하는 분이고 문 전 대표를 비롯한 그쪽에서는 별로 큰 역할을 뭐 한 게 있느냐 네. 가능하면 평가절하하고 싶은 생각일 거고 근데 이 지금 두 주장이나 두 세력이 맞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수적으로 봐서 김종인 대표가 지금 밀리긴 밀리는데 다만요 문 대표 측에서도 만약에 그냥 밀어내서 소리를 크게 내면서 밀어냈다 이렇게 되면 문 전 대표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가능하면 모양 좋게 내보내고 싶은 측이 있고 한쪽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당신들 저 괄시하거나 밀어내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분이 지금 그래서 광주행을 저렇게 하시는 거 선택한 아닌가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여요. 사실 뭐 김종인 대표가 그렇게 선선히 밀려나실 분 같진 않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인은 유승민과 다르다. 그러니까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뭐 허리 90도 굽히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죄송하다는 사과 말까지 하고 그만두셨으나 김종인 대표가 그런 모습을 연출할 가능성은 절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뭐 사실은 동상이몽 아닙니까? 서로 생각이 다른 거죠. 그 김종인 대표나 사실은 친노 친문계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 총선도 끝났고 김종인 대표를 어떻게든 정리를 하고 싶은 네. 그런 마음이 강한 겁니다. 그런데 김종인 대표는 지금 버티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저 광주 가서 저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딱 떠오른 게 이거예요. 문재인 보고 있나? 당신은 호남 방문할 때도 몰래 하이도. 쥐죽은 듯이 방문해야 되지만 난 이렇게 당당하게 호남을 갈 수 있어. 그리고 빨리 사실은 차기 지도부 얘기를 하는 것은 이 비대위 체제 오래 가는 거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빨리 정상 체제로 돌리자. 그 얘기를 좀 하는 것이고 예. 그 이면에는 그러니까 나를 빨리 당대표 시키란 말이야 하라고 하는 그 마음이 지금 담겨 있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전당대회 연기론 이건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 그게 겁니까? 버티기 전략인 거죠. 그러니까 버티기다. 지금 어찌됐건 비대위 체제 아닙니까? 비대위 체제 이번에 2기 비대위 구성하면서 어떻게 했나요? 김종인 대표가. 자, 친노 친문 싹 다 뺐습니다. 비주류로 구성을 해놨거든요. 간단하게 자기 편으로 지금 구성을 해놓은 겁니다. 비대위에서 최대한 버티기를 한다고 전제를 한다면 전당대회 시기도 사실은 뒤로 미룰 수 있는 거죠. 당이 위기고 지금 비상체제인데 더 미룰 수 있는 겁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가면 답답해지는 건 누군가요? 문재인 전 대표와 친노 친문이라는 거죠. 시간은 아직까지는 나한테 좀 유리하다. 이런 판단을 내리고 지금 김종인 대표가 지금 네. 그렇게 연기론까지 지금 불씨를 그래서일까요? 지키면서 버티는 거죠. 이종걸 원내대표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잠시 들어볼까요? 총선의 총선 국민들의 생각 이것들을 일정 기간 좀 끌고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 총선 그 패러다임은 어떤 방식으로도 바뀌고 어떤 목표로도 바뀌고 그 목표를 향해서 이제 그 주자들이 또 총선과 다른 프레임으로 이제 나가지 않겠습니까? 예. 네, 어느 기간 정도를 예. 끌고 나가는 것이 이 총선의 마무리 그것이 당을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생각들입니다. 네, 총선에서의 민의를 먼저 일정 기간 좀 끌고 가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였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는 시각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왜 새누리당이 저렇게 졌는가를 생각을 해보세요. 결국은 공천 과정에서 성당 후사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각자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했기 때문에 선거 결과가 전 그렇게 나왔다고 보여지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한번 본다면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는 물론 외연 확장과 경제 민주화를 김종인 대표가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했다면 저는 별 효과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상당히 공도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이분이 당 대표를 맞아서 한 100이 지금 한 석 달 정도가
지났는데 그 과정에 이분이 이게 해오는 행보를 보면요. 상당히 성당후사의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한테는 본인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개인이 공동체보다 본인의 자존심과 본인의 생각이 더 중요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인 생각대로 하지 않으면 예. 다 적이에요. 다 다른 편이에요. 자, 그러면 그동안 이 더불어민주당의 문제가 됐던 것이 바로는 내 편 갈랐기 때문에 문제인데 결국은 김종인 대표도 그 편 가르기를 중단한다고 나오셔가지고는 언론 인터뷰를 하는 거 보면은 자기도 편을 지금 가르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 비대위 체제를 더 끌고 간다고 한다는 거는 이미 비대위 체제가 끌고 갈 명분이 없다. 왜냐하면 선거도 끝나고 선거에서 압승을 했잖아요. 제1당이 됐다면 여기에 맞춰서 당의 이미지를 쇄신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새로운 사람으로 하여금 당을 이끌어가게끔 새술은 세포대에 맞는 게 맞지. 왜 김종인 대표가 본인이 이렇게 고집을 하면서 끝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이유는 저는 단 두 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예. 첫 번째는 본인이 킹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기가 봤을 때 자기가 킹이 안 되더라도 문재인 대표 말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렇지 않고서야 이 여론조사 결과에서 맨날 1등을 유지하고 있는 당의 그도 잠재적인 대권 후보 1순위를 저렇게까지 100일 동안 이렇게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런 식으로 몰고 있다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네. 대로 문재인 보고 있니 이런 식의 의도를 가지고 가셨다면 저는 상당히 이거는 조직 생활에서 당 대표로서 할 원로로서는 하는 네. 행위는 아니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게 이제 계속 전략적 동거, 전략적 대립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의 뭐 리더십의 차이라던가 기질의 차이 문제로 이 문제를 해석하면 좀 답이 안 나올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파국은 면할 것이다. 왜냐하면 민병두 의원이나 이종걸 의원이나 당내 친문, 비문, 중도원을 떠나서 모두들 얘기하는 게 겸손, 단결, 경제 문제에 집중하자. 즉 여소야대 국면을 만들어줬는데 천정배 의원이 얘기했던 이명박근혜 정부의 청문회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정쟁으로 몰아가는 게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따라서 민생과 경제에 대해서 올인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예. 여소야들 신뢰하고 그것이 정권 교체를 하더라도 야당을 믿을 수 있는 세력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민생 경제에 주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필요성 때문에 당내의 다수의 의원들이 그래서 더 하고 싶다는 김종인도 교체했으면 좋겠다는 민주화운동 세력도 절충시켜서 제가 보기에는 연착륙하는 방식으로 전대연기가 사실상 다수의 의견을 점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저 한 가지만 더 붙이면 민생 경제로 가는 거 좋습니다. 근데 왜 김종인 대표 체제가 계속 유지해야 되만이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경제로 간다고 얘기를 하냐고요. 저는 좀 한 가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지금 구조조정을 먼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구조조정을 할 때 하나의 전제 조건을 달았어요. 대량 실업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그러니까 그 역으로 해석한다면 대량 실업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구조조정 찬성 못 그 한다는 얘기는 얘기예요. 아니죠.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 아니, 사회적 어쨌든. 안전망이라고 표현했죠. 네. 사회 안전망. 그렇다면 노동사법에 대한 그에 대한 노동사법의 지금 파견법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법은 이 사회 안전망을 더 확충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노동사법에 대한 이야기도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냐는 거죠. 네. 자, 그럴 때 봤을 때 너무 문재인 이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경제를 위해서는 김종인 대표한테 너무 올인할 필요가 없다. 뭔가 좀 새로운 젊은 진보 경제학자라든가 여러분이 많으니 지평을 넓힐 필요가 있지 않느냐. 뭐 이분이 꼭 있어야만이 온 국민 생각할 때 민생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믿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사법이 사회안전망이라는 얘기 금지처문이고요. 다시 한번 제가 법조문을 공부하도록 하고 제가 보기에는 문제는 정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야당의 체질 변화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손학규 대표도 떠나보내고 안철수도 쫓아내보내고 김종인마저 그렇다면 도대체 민주화운동 세력만으로 집권하겠다는 것인지 네. 아니면 이등 전략을 가지고 만년 야당하겠다는 건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국민들은 문재인 대표하고 민주화 세력에게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어차피 뭐 더불어민주당도 새누리당 못지않게 당내 지금 새 힘겨루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습인데 또 하나 지금 원내대표 경선을 놓고 이 박사님 사실 네. 지금 굉장히 여러 명의 주자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좀 많은 인물들이 나와서 경쟁을 이렇게 하는 건가요? 제1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다른 겁니까 일당이 되면? 예, 제1당 원내대표 할 만한 거죠. 그리고 본인의 어떤 향후 정치 행보를 위해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특히 그 여소야대 상황이기 때문에 여당도 마찬가지지만 야당의 지금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정권 재창출을 좀 하겠다는, 정권 교체를 하겠다는 그런 입장에서 라고 한다면 예. 더욱더 이 사실은 원내에서 실력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더민주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장 의구심을 많이 갖는 게 과연 수권 능력이 있느냐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 대한정당으로서 수권 능력.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여주는데 주력해야 할 수 있는.
사실은 그래서 당을 위해서도 중요하고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정치적인 이미지 부각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서로 하려고 좀 저렇게 애를 쓰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의장 놓고도 지금 뭐 5명이 당내 경쟁을 한다고 그래요.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박사 말씀하신 그대로죠. 왜냐하면 이제는 총선에서는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현재는 제1당 아닙니까? 제1당의 이 기세를 그다음에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야당이 그동안 국회의장을 할 기회라는 것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 좋은 기회 근데 국회의장이 말이죠. 국가 서열로는요. 넘버 2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뭐 상징성이 좀 주로 많은 부분이지만 어쨌든 국가 의전 서열. 의전 서열 네. 넘버 2 이것은 굉장히 그다음에 사실은 국회의원 되면요. 우선은 대통령 하고 싶을 겁니다. 그다음에 대통령이 아니라면 뭘 하고 싶으냐? 아니 국회의장만은 자리가 어떻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자리니까 네. 이 자리는 아마 국회의원은 누구나 다 꿈일 겁니다. 내가 나중에 마지막 이 의원 생활을 의장으로 끝내고 싶다. 그 희망은 뭐 네. 다들 뭐 그것이 나쁘다고 할 수가 없죠. 좋다. 격려해 줄 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 뭐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안 줄 수 있다. 지금 뭐 그렇지가 팽팽한데 김칫국 아닌가 싶기도 한데 사실 국민의당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당에서도 이제 정기국회 이후로 전당대회를 연계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주승용 원내대표 이야기 잠시 들어봅니다. 갖춰 나가는 것, 튼튼하게 갖춰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전당대회는 정기국회 이후로 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습니다. 반대라기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당헌상에 8월 2일까지 하게 돼 있는데 그걸 또 안 지킴으로 해서 다른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설득력 있는 제시돼야 될 것이다라는 것은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반대라기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결국은 이제 안철수 공동 대표 체제로 좀 더 가서 당의 안정화를 깨야겠다. 이런 취지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렇죠. 녹색 바람, 안철수 효과를 좀 더 누려보겠다라고 하는 뭐 아주 야근 전략적인 지혜를 선택한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재밌는 것은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 체제라면 안철수 의원과 안철수 개는 유리한데 호남 중진들은 왜 저게 동의했을까요? 호남 중진들은 대권은 안철수에게 당권은 호남 중진이 이런 역할 분담론을 주장했던 분인데 제가 보기에 미로 짐작하건데 호남 중진들은 현재 안철수 대표가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영향력이 극대화된 상황, 심지어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표를 상회하기도 나오는 상황에서의 전당대회는 안철수의 남자, 안철수가 선택하는 대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선정되기가 가장 높습니다. 따라서 안철수 영향력하에 있는 전당대회보다는 한 6개월이면 원래 있던 추세대로 가고 네. 그리고 안철수 의원의 개인적인 지지도도 평균치로 돌아간다면 그때 가면 혼자 힘만으로 대선이 어려울 테니 호남 중진들의 영향력들이 커질 것이다. 따라서 그때가 적기가 한 12월 정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때 되면 안철수가 주도하는 전당대회가 아니라 호남 중진들이 판을 짤 수 있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그때 전당대회를 하자는 것에 대해서 양측 다 그런 이해가 일치하는 건 아닌가 그렇게 좀 짚어볼 대목인 것 결국은 같습니다. 이것도 호남 지역 중진들의 목소리가 배어 들어간 거다. 그래서 동의해주지 않았으면 좀 가능하지 불가능했을 않은 일입니다. 이게. 나 지금 결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예, 뭐 검토하고 반대 있다는 검토인데 저는 안철수 의원이 쪽에서 상당히 바라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 게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상임 공동위원장이 된다면 지속을 한다면 언론의 포커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고 끊임없이 대권 행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 인지도를 올릴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 기회를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100% 이상 활용하고 싶으니까 전당대회를 좀 뒤로 밀었으면 좋겠다. 이런 저는 안철수계의 소망이 묻어 들어갔고 호남 중진들도 뭐 안철수 녹색 바람에 이제 진원진이 좀 인정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여기서 이제 원내대표도 좀 추대가 나오잖아요. 추대를 네, 지금 했으면 보니까 박지원 원내대표, 김성식 정책위의장 합의 추대설이 지금 솔솔 나와요. 그러니까 합의 추대설이 나오는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박지원 의원하고 동의가 된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박지원 의원한테 원내대표를 하는 건 좀 격이 안 맞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제3당이기 때문에 협상력이 좀 뛰어난 사람이 해야 되고 운영의 모미를 좀 잘할 분이 필요하다면 아마 박지원 의원이 좀 제격이라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는 박지원 의원은 지금 이 3당 체제에서 원내대표를 한다는
건 좀 격이 안 맞기 때문에 본인은 대권 얘기도 하고. 근데 저는 예. 당 대표를 하는 게 맞지. 이분은 지금 원내 대표 이거는 안철수계에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박시원 의원을 좀 약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네. 저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박지원 의원이 원내 대표 제 개인적으로는 좀 아깝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원내 전략에 좀 더 이제 주력하겠다 이제 이렇게 읽히는데 저는 뭐 사실은 박지원 의원이 하겠다라고 한다면 저게 어떻게 보면 최고의 카드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카드다. 사실은 뭐 캐스팅 보트 이상의 역할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양당 원내대표를 끌고 갈 정도의 역량, 정치력과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저건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한 카드다. 묘수가 될 수 있다. 다만 이제 본인이 과연 하시려고 하실지 이제 그게 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고요. 안철수 대표에겐 제가 사실은 빨리 좀 그 대표직 내려놓으시고 잠깐 해외라도 좀 다녀오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결국 이제 저 공동 대표 체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이제 결론이 났는데요. 그러니까 총선의 그 총선 승리, 나름의 어떤 승리라고 판단되는 그 이제 후광 효과를 최대한 이제 극대화시켜 보겠다라는 이제 생각인 것 같긴 합니다. 뭐 그 나름도 이제 의미는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예. 지금 정도에서는 한번 그 지도 체제를 개편하고 새롭게 조금 그 국민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좀 더 보여주는 것. 총선 때 보여줬던 거 말고 네. 그런 게 훨씬 더 낫지 않나. 그런 개인적으로 측면에서 지금 생각합니다.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연립정부 얘기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그것도 뭐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새누리당과의 어떤 정책 연대뿐만 아니라 연립정부 구성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이 교수님 현실성 있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그 과거에 보면 3당 체제일 때 3당 체제 끝까지 간 경우가 없습니다. 중간에 꼭 어떻게 하냐면 뭐 연립정부로 갔든지 아니면 중간에 합당을 해버리든지 이런 식으로 하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캐스팅 보트 좋은 말을 많이 쓰는데 사실 제3당이 상당히 뭐랄까 거기 안에서 자기가 안착해가지고 자기 영역을 확보하기 어려운 게 한국의 정치 구조예요. 그래서 아마 그 때문에라도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지금 근데 이제 이 더불어민주당하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 이랬을 경우에는 그쪽에는 너무 지분이. 머리가 큰 사람들이 많거든. 예? 그렇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대표 이런 사람은 굉장히 뚜렷하게 이미 자기 주자로 자리매김돼 있고, 근데 안철수 대표는 2012년에 그 충격에서 아직 헤어나지 못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새누리당 아니겠냐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새누리당에는 대표적인 주자가 요새 띠지. 흔히 죄송합니다. 그 새누리당이 죄송한데 흔히 들리는 말이 무주공산이다 이렇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뭐 무주공산이기 하겠습니까만은 권력이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이 건재하고 그 밑에 있는 뭐 김무성 대표도 잠시 충격에 빠져 있을 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당이 과연 끝까지 갈 수 있을 것이냐 이렇게 볼 때는 중간에 저런 말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 있다 이런 말이죠. 뭐 야당을 넘어서 여당까지 연립정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뭐 캐스팅 보트로서 제 3당의 존재 역할을 가장 높이는 극대화시키는 그 전술일 수 있는데 문제는 뭡니다. 문제는 뭐냐면 국민들이 만약 여당과 연립정부를 했을 때 정권 재창출로 봐야 됩니까? 정권 교체로 봐야 됩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야당의 대표성이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따라서 야당 내에서 안철수 대표는 당대표에서 국회에서 영향력을 높일지 몰라도 대선 국면에서는 여야에서 여당 편이구나. 즉 야당의 대표성을 잃어버리는 것은 본인의 네. 큰 손실이 될 수 있다는 점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호남의 민심도 변수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1차적으로는 안철수 대통령 만들기에 최대 악재 제거 목적이 제일 크죠.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만약에 이제 3당 구조하에서 그대로 대선을 치르고 대통령이 출마한다라고 전제했을 때 끝까지 완주한다라고 전제했을 때 유권자들이 가장 의문을 가질 게 뭔가요? 저 제3당인데 저기서 대통령을 배출을 한다라고 한들 과연 독자적으로 국정을 꾸려갈 수 있을까? 그 부분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의구심 해소가 1차 차원이고요. 1차 차원이다. 그다음에 단기적으로는 향후에 벌어질 수 있는 질지 모르는 정계 개편 과정에서 주도권 확보.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좋은 말씀들 해주셨는데요. 근데 그거보다 먼저 조금 국민의당이 지금 너무 들떠있는 것 같아요. 지금 3당을 만들어준 거는 국민들이 그만큼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만들어줬고 각 당이 너무 못하기 때문에 반사이익을 봤는데 마치 지금 그 점에 대해서 너무 들떠있는 나머지 아까 말씀하신 청문회라든가 벌써 대선을 겨냥해서 대선 시나리오까지 지금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이 아마 지켜보고 있으니까 좀 소프트 랜딩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어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비빔냉면을 먹으면서 19대 국회 잘 마무리하자고 했는데 사실 20대 국회 할 일도 많지만 19대 국회도 할 일은 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부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